지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성입니다. 그러나 이 유성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우주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체 내부의 우주, 우리는 이 우주를 얼마나 볼 수 있을 것인가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인 소화관의 내부 공간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도프 사람만큼 오래 사십시오는 불가리아 사람들의 오랜 인사입니다. 이곳은 요고디나, 로도프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그리스와 불가리아 국경 지역에 위치한 이 산골에서 10월은 1년 중 최고의 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루벤 테르지에프와 그의 가족들은 야외에 나와 아주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곤 합니다. 로벤 씨는 아주 놀라운 분으로 올해 103세입니다. 이렇게 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가족의 나이는 보통 2살에서 103세까지로 다양합니다. 로도프 산맥의 마을에서는 50대나 60대의 사람들도 아직 아이 대접을 받습니다. 과일을 직접 따먹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요리 방식 역시 수학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맛과 냄새, 형태가 다른 음식을 만들므로써 먹는다는 행위 자체를 문화의 체험의 다양한 패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놀라운 기능을 가진 소화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호수 속에서 볼 수 있는 히드라는 보통 더듬이로 먹이를 잡습니다. 이 생물은 보통 말미잘이나 해파리과로 구분됩니다. 몸체 가운데 있는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이 소화기관이며 먹이는 이곳에서 용해됩니다. 히드라와 같은 원시 생물은 5억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드라의 주머니 같은 소화기관에는 소화효소가 나와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동물이 살고 움직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명이 존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입니다. 그리고 먹는다는 행위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170만 종의 생명체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억 년 전에 걸친 진화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히드라의 주머니 같은 기관에서 좀 더 복잡한 관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한 부분이 부풀어 올라 위를 형성합니다. 양서류 시대와 파충류 시대를 거치면서 소화관은 천천히 진화돼 갑니다. 포유류 시대에 이르면 대장이 발전합니다. 소화관은 그것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적응하면서 발전돼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화관입니다. 인간의 소화관을 하나의 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관을 따라 1년에 1,500번, 일생 동안 약 10만 번가량 다양한 음식물이 통과합니다. 소화 과정 중 위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17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인간의 위가 가진 놀라운 소화력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미시간호의 매키나 섬의 모피거래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이 지역은 사냥꾼들로 붐볐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알에 알렉시스 세인트 마틴이라는 젊은이가 옆구리를 맞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청년은 살아났지만 옆구리에 맞은 총은 위를 뚫고 들어갔고 이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1833년 이 청년을 치료했던 윌리엄 뷰마운트 박사는 위액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뷰마운트 박사의 스케치는 마틴의 위가 음식물의 소화를 시작하면 그 위의 한 부분이 어떻게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마운트 박사는 위가 마치 맷돌처럼 음식물을 간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을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총알 구멍을 통해 세인트 마틴의 위에 여러 종류의 음식물을 집어넣어 이것의 소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각 음식물이 소화에 걸리는 시간을 차트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우유는 소화시키는데 2시간이 걸렸고 빵은 3.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빵이 들어갈 때 위액이 나오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부친 달걀은 3.5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소고기의 소화에는 3시간이 걸렸고 그의 기분에 따라 시간이 2배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뷰마운트 박사가 6년간 그의 위를 연구한 결과 위는 강한 산성액과 다른 화학물질들의 상호작용으로 고기를 용해시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뷰마운트 박사가 위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17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에 구멍을 내지 않고도 내시경을 이용해 위의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시경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음식의 냄새만 맡거나 음식을 보기만 해도 위의 내막에서는 위액이 분출되고 연동수축이라는 복잡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모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신경 시스템에 의한 통제 외에도 조절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 위액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루에 분비되는 위액은 대략 3리터에 달합니다. 이 액은 강한 산성 소화 효소로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용해시킵니다. 연동수축 운동은 매분마다 3회가량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위의 중간 부분에서 시작되어 출구로 전달됩니다. 위액과 연동수축 운동,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음식은 많은 양의 부드러운 음식물 입자로 용해됩니다. 위벽을 완전히 싸고 있는 이 맑고 투명한 액체를 우리는 점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액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또한 위액은 위벽의 어느 부분에서 분비되는 것인가요? 현미경 속에 나타난 영상은 위액이 분비될 때 위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액이 아래 부분에서 우리는 머리카락과 같은 가른 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둥근 모양이 위의 피트라는 것입니다. 각 피트의 가운데 있는 조그만 구멍에서 위액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구멍은 인간의 머리카락의 두께 정도의 크기를 가진 작은 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트의 구멍을 접하고 있는 세포들은 돌로 쌓은 벽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확대된 부분은 실제로 0.1mm의 길이입니다. 또한 각 세포는 1mm의 100분의 1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위액은 바로 이러한 세포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위의 피트의 구조이며 여기서 위액이 분출됩니다. 다시 하나의 피트를 살펴볼까요? 각 세포의 벽은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3리터의 위액이 이 세포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위액이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용해시킨다면 왜 위 자체를 용해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신비의 열쇠를 풀어줄 동물이 얼마 전 호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대기 온도가 30도, 습도는 100%까지 올라가는 정글의 늪지 지역입니다. 아델라이드 대학의 윌리엄 타일러 교수입니다. 타일러 교수는 1972년 이곳에서 아주 신기한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Incredible. Why? Because the female swallows the eggs turn into tadpoles in her stomach, and later, when they're fully grown, she spits them out through her mouth. This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animals in the world. The big question is, why weren't the babies digested in the stomach? 이것은 암개구리의 X선 사진입니다. 개구리의 위 속에 검은 것이 올챙이로 26마리의 올챙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미개구리의 뱃속에서 새끼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개구리들도 점차 멸종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구리를 통해 올챙이가 왜 어미의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끼들의 표면이 두꺼운 점액층으로 쌓여 위액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액층이 어떻게 포호막 구실을 하는가요? 이곳 스웨덴의 작은 호숫가에서는 조그만 배에서 석회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수의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호수의 물은 산성비로 인해 산성화돼 가고 있고 이것은 유럽 대륙의 대기 오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산성화 현상은 호수에 살고 있는 어족의 종류, 호수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호수에 석회를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산성화된 호수의 생명을 소생시키기는 매우 힘들지만 원칙적으로 알칼리 성분을 투여해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의 점액 표면과 점액 밑에 위벽의 산성 농도를 재어보고 이를 비교해 보기로 할까요? 점액의 두께는 비록 0.5mm밖에 안 되지만 점액 표면의 산성 농도는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pH 1인데 반해 그 밑에 위벽의 산성 농도는 중성 상태라 할 수 있는 pH 7이었습니다.
This pH gradient is created by the bicarbonate secretion by the cells or at the surface of the epithelium, and it's one of the defense mechanisms of a mucosa. 또한 점액의 구조 자체가 위벽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위의 피트에서 흐르는 체액이 보입니다. 이것이 점액입니다. 우리가 10만 배를 확대해 보면 그물 같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미줄 같은 구조가 위벽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How is it the stomach and duodenum are protected against pepsin? A simple analogy is this tennis racket. The mesh of the tennis racket represents the mucus gel. Pepsin, tennis balls, cannot get through the mucus gel and consequently cannot get underneath the mucus and attack the cells. 점액의 그물 구조는 우액이 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도록 이를 차단하는 구실을 합니다. 위 피트의 횡단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위의 피트에는 세 그룹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는 벽세포로 이것은 강한 산성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액을 투여하면 산성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강한 산성을 보이는 물질은 염산염으로 보통 화학 실험에 쓰입니다. 이것의 산성도는 대략 pH 2입니다. 이것은 아연과 같은 금속은 쉽게 용해버릴 수 있는 강한 산성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세포는 주세포로 이것은 또 다른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세포 속에 보이는 극히 작은 과립은 펩시노겐이라는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피트에서 이 물질이 염산염과 만나면 이것은 단백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강한 효소, 즉 펩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세포가 점액세포로 이 세포는 위벽을 염산염과 펩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점액을 생산합니다. 벽세포, 주세포, 점액세포 등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세포들의 훌륭한 상호작용으로 강한 소화력을 갖고 한편으로는 굳건한 보호막 부실을 해서 얼핏 보기에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두 작용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액이 완벽한 보호막 부실을 하지 못합니다. 보호막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유사시 생존을 위한 유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4세로 강한 신체와 정신력을 소유한 전국에서 선발되어 온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2개월에 걸친 긴 훈련을 끝내야만 군의 장교에 임명됩니다. 이들은 3일 안에 출발 지점에서 100km 밖에 있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들은 60kg의 장비를 지니고 한 끼분의 식사만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수한 장교가 되겠다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은 무엇인가 도피하려는 일종의 징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도피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와 이것을 억누르려는 이성적인 사고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흐르는 피순환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빨간색은 피순환이 되는 것이고 노란색은 피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전두엽에 흐르는 피의 순환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뇌의 불규칙성은 뇌로부터의 명령이 전달되는 신경계통을 통해 위에 전달되어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궤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하에서 형성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장애는 정교한 위의 신경조직의 균형을 깨뜨려 위벽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내시경으로 이들의 위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궤양 조직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스스로 치료가 됐습니다. 위벽은 어떻게 내벽에 손상된 조직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 또는 인공식품 같은 것은 위에 들어가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주 역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최고의 약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자원자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50%의 보드카 2컵을 마시자 30분 후 모두 얼큰이 취합니다. 이 검은 반점은 출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위의 혈관 아래 출혈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한 몇몇 종류의 해열제, 고농도의 염분 등은 위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쉽게 점액 속에 있는 그물 모양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갑니다. 스트레스와 약물 치료, 알코올, 그리고 소금 등 문명이 가져다 준 것들은 우리 삶을 풍부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한편으로 이것은 위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본 손상된 위입니다. 이 윗부분은 점액층이 파괴되고 세포가 죽은 것이 보입니다. 아랫부분은 위벽입니다. 벌집 같은 구조는 위의 피트들을 위벽에 부착시켰던 연결 조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의 피트를 구성했던 세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벽이 이렇게 쉽게 손상될 수 있다면 손상되지 않은 남은 위벽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82년)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질렌 교수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세포의 생리적 잠재 능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알코올이 위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의 분홍색 물체는 위벽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점액층이 알코올을 부은 후 이 표본세포가 어떻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전위계의 계기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It was very surprising to me that this tissue could, in a sense, reconstitute its epithelial continuity in a chamber over a period of 4 hours, which was too rapid to be involving something like division of cells, which we know may take 2 or 3 days. So it had to be something very special and unusual. 실랭 교수는 동료 교수인 수스무 이토 교수에게 이 세포에 일어난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토 교수는 전자현미경 검사의 전문가로 실랭 교수의 요청에 따라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손상된 위벽에 일어난 변화를 매 초마다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손상된 위벽에서 아직도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세포의 놀라운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세포들은 마치 아메바처럼 세포질의 돌기를 내밀었고 마치 서로를 찾는 것처럼 돌기를 뻗쳐나갔습니다. 이것들이 만나자 서로 결합해 상처 부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상처 부위에는 아무 세포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내로 확대해보면은 몇 개의 세포들이 마치 아메바처럼 위벽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When you damage with either salt or with alcohol, we use high concentration alcohol, the damage is almost instantaneous. Within a few seconds, cells are destroyed. When this happens, the dead cells float off, and the cells that are persisting, living deeper in the stomach wall, migrate up to the surface. This starts within a few minutes. Even if extensive damage is done within 10-15 minutes, a significant part of the mucosa is repaired, and by half an hour to an hour, the repair process is virtually complete. 이토 교수와 실랭 교수는 이 현상을 신속한 회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상처를 재빨리 치유하는 세포의 작용 속에서 우리는 진화의 오랜 역사 과정에서 얻은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위와 소화 과정을 끝내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부드러운 음식물들은 십이지장으로 이동합니다. 물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들은 빨리 내려가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십이지장은 대략 15cm의 길입니다. 위액의 강한 산성은 즉각적으로 그 속에서 중화됩니다.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면 음식물은 담즙과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췌장에게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말과 단백질, 지방질을 용해시킵니다. 동물 중에는 인간만큼 다양한 음식물을 먹는 동물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음식물이 위 안으로 들어가면 소화관은 이 음식물을 신체에 흡수될 수 있는 표준 영양분으로 분해시킵니다. 녹말은 과당류라 불리는 짧은 쇠를 가진 당류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질은 작은 입자 또는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됩니다. 음식물은 이런 방식으로 점차 작은 소입자로 변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소장으로 약 3m의 길입니다. 약간의 소화작용이 이곳에서 일어나지만 이곳의 주된 기능은 흡수입니다. 어느 정도 소화된 음식물은 연동수축이라는 파도와 같은 근육 운동에 의해 소장을 통과합니다. 소장의 내벽은 바다동물을 연상시킵니다. 더듬이와 같이 생긴 작은 것들이 육모입니다. 육모의 길이는 1mm, 지름은 0.1mm입니다. 소장에는 이러한 육모가 1평방cm당 3,000개가 있어서 소장 전체에는 약 3천만 개의 육모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육모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약 100여 종의 세균군이 음식물과 함께 육모숲을 지나갑니다. 이러한 세균들 역시 영양 섭취를 위해서 인간과 서로 경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육모 안에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고 이러한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분이 운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세균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육모를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개의 육모들은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육각형의 형태를 가진 이 세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세포들입니다. 세포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육모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긴 형태로 보이는 것이 개개의 세포들입니다. 한 개의 육모는 약 5,00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분은 세포 끝에서 흡수되어 세포를 지나 세포 밑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확대해 한 세포를 가까이 보면은 육모와 유사한 수많은 돌출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소육모입니다. 이 육모의 길이는 지름이 1mm의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미소육모의 표면에막이 영양을 흡수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음식물들은 소화가 되어 과당류, 펩타이드라는 짧은 아미노산 연쇄, 그리고 지방질 방울 밀입자 등 작은 입자로 변합니다. 아직도 이 입자들은 집합체, 즉 체인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흡수되기는 큽니다. 따라서 이 입자들은 건축물이 개개의 벽돌로 분리되듯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세균이 미소육모를 파괴하는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이러한 세균이 섭취하는 건 역시 기본적인 부분, 즉 영양물질의 입자로 소화가 다 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양분의 연쇄가 깨어지는 마지막 과정이란 어떤 과정인가요? 이 과정 중에도 역시 효소가 작용합니다. 이 꽃잎 모양의 구조는 미소육모의 막의 표면에 있는 효소로 이 효소가 소화의 마지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특수 효소는 과당류 분자의 연쇄를 분리합니다. 이 진흙 모형은 이 효소의 모형으로 이 효소는 두 개의 공을 한데 붙인 것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과당류는 이 효소들에 의해 포도당과 같은 구성분자로 분리되며 이 구성분자는 다음 순간 캐리어라고 알려진 문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러한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은 그 기본 체인이 떨어지는 순간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균이 이를 흡수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발달된 흡수 체계를 갖고 있다고 동경대 타케시 호시 명예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미소육모를 표면에 갖고 있는 육각형의 육모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양분은 미소육모의 숲으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세균이 이를 뚫고 들어가기에는 그 크기가 너무 큽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줄에 깬 구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슬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각각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밀집된 나무와 같이 들어차 있는 것이 마지막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여기서 지방 입자는 직접 막을 통과해 세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영양 성분의 연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세포가 흡수한 영양분은 우리의 신체로 운반됩니다. 지방질과 지용성 비타민은 림프관으로 갑니다. 구름 같은 작은 모양의 작은 입자들이 지방질입니다. 포도당 분자와 아미노산은 육모의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힘찬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분은 이러한 정교한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세포 조직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육모의 활동을 24시간 동안 시간별로 찍은 영상을 통해 살펴보죠. 몇몇 세포가 육모의 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모는 흡수작용을 끝낸 후 증식을 했던 밑에서 떨어져 나갈 위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24시간을 주기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교체, 빠르게 움직이는 세포들의 탄생과 죽음의 주기는 영양분을 적절하게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소화와 흡수 과정이 거의 끝나면 나머지 음식물의 찌꺼기들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환경은 갑자기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곳은 육모가 거의 없는 거대한 동굴처럼 보입니다. 영양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균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균이 얼마만큼의 영양을 차지하더라도 그 양은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소장에는 극히 적은 세균들만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대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 찌꺼기마다 실제로 수십억 마리의 세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세균군 중에는 유해한 독소를 생산하는 세균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1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세균들의 공생과 이들 사이의 적정한 비율이 이 세균군을 유지합니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이리아 일리치 메체니코프는 1908년 세균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불가리아 로도페 지방 사람들이 바람직한 장내 세균군을 유지함으로써 장수하고 있다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메체니코프의 학설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점차로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103세까지 살고 있는 루벤 씨와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군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요? 학자들은 장수와 장내 세균군과의 관계를 밝히는 공동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본 분석을 위해 채집된 표본을 검사실로 보냅니다. 배지 위에 놓인 세균은 페트리 접시 속에서 48시간 동안 배양됩니다. 여기서 세균들은 분열과 증식을 거듭해 콜로니를 형성합니다. 루벤 지방의 주민들에게서 채집된 장내 세균군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락토바실러스라는 가축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산균입니다. 보통 가축에서 발견되는 이 특수한 유산균은 대장 내에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해 인간에게 이로운 세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내장의 세균은 분명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색과 형체 그리고 세균군의 수는 그 종류와 분포를 말해줍니다. 유격 훈련은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간에게 이로운 세균군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훈련 중의 상태로 이로운 세균군의 수가 격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독소를 분비하는 유해한 세균들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장내 세균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세균군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심신 상태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루벤 테르제프 씨의 16번째 손녀가 오늘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야채나 유제품, 천연 향료의 풍요로운 맛,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여기 로도프 산중의 주민들은 먹는 것에 큰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24) 시간 전에 섭취한 음식들은 이제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되어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외부로 배설될 것입니다. 대장은 포유기 초기부터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수분과 염분이 흡수되고 필요없는 음식의 찌꺼기들이 일정 시간을 두고 배설되는 대장의 생략적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오랜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생물은 항상 기아 직전의 상황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풍부한 음식과 과식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 대장에 도달하게 되고 영양분을 보유한 이 음식물들은 새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장의 세균군의 변화도 이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을 반영합니다. 대장은 포유기의 초기부터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수분과 염분이 흡수되고 필요 없는 음식 찌꺼기들이 일정 시간을 두고 배출되는 대장의 생략적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